박수근이 표현한 그와 동시대의 여인들은 판화 속에서나 유화 속에서나 광주리를 이고 있다. 그래서 귀로처럼 보인다. 귀로의 허기와 충만감, 귀로의 쓸쓸함과 조급증, 귀로의 피곤과 안도감.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고 어찌 읽어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미묘한 선이 생략되어 유화보다는 화강암에 새긴 오래된 부조처럼 배는 작은 판화에서.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박완서 소설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4년이 됩니다. 김용택 시인의 시 그 여자네 집을 모티브로 썼다는 그 여자네 집을 읽은 후 오늘은 그 남자네 집을 읽고 조금 소개합니다. 작가가 이 소설을 쓰는 동안 내내 연애 편지를 쓰는 것처럼 애틋하고 행복했다 했듯이 저도 읽는 내내 그들의 청춘과 그 시대를 더듬었습니다. 오늘은 양구 이야기, 미술가 박수근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신문 문화면에서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 개관 2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린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 신문 말고 딴 신문에는 양구라는 궁벽한 산간 벽지가 박수근이라는 탁월한 문화상품 때문에 평일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관광객이 줄을 잇는 문화도시가 됐다는 어떤 문학계 인사의 논평이 실려 있었다. 나도 박수근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거기까지 쫓아갈 만큼 열성적이진 않았다. 박수근과 그와 동시대의 화가전이라는 기사의 내용으로 봐서 전시된 그의 그림은 몇 점 안 되지 싶었다. 좋아하기로 작정하면 무조건 쫓아다니고 보는 팬 노릇을 하기엔 나는 너무 늙어버렸다. 그렇게 접어두었는데도 계속 걸리는 게 있었다. 양구라는 지명이었다. 양구라는 두 자만 가지고는 어쩐지 완성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문화도시 양구, 산간벽지 양구.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붙여보아도 그 이름은 완성되지 않았다. 온종일 그 생각만 한 건 아니지만 문득 의식의 흐름을 가로막던 게 심야에 외화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갓댐 양구였다. 내가 처음 들은 양구라는 지명은 그냥 양구가 아니라 갓댐 양구였다. 50여 년 전 미군 부대 다닐 때 들은 지명이 그랬다. 부대에는 미군들이 최전방에서 후방으로 교체되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게 일상사였다. 온통 전진을 뒤집어 쓴 군복에서 초연 냄새가 풍기는 미군에게 어느 전선에서 있다가 오냐고 물으면 대개는 장단, 판문점, 철원, 인제 등 지명을 굴리는 발음으로 그러나 알아듣게 말하는데 유독 양구만은 씹어뱉듯이 진저리를 치면서 갓댐 양구라고 대답하곤 했다. 어쩌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랬다. 아마 거기가 유난히 격전지였거나 아니면 기후나 지형이 혹독한 땅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가보고 싶었다. 본디 모습을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를 알아보려는지, 혹은 그놈의 갓댐 양구를 기억하고 있는 걸로 그 시절이 양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과연 양구는 오지였다. 그러나 길 닦는데 도 같은 우리나라 토목기술에 오지는 없었다. 마침 5월이었다. 오염되지 않은 산수와 아찔한 낭떠러지를 동시에 즐기며 어느 틈에 미술관에 당도했다. 보통의 농촌에서 단박, 품위 같은 게 느껴진 건 대화가의 출생지라는 선입견 때문이겠지만 결국 그런 게 문화의 힘이 아닐까. 미술관은 그의 그림처럼 소박하고 친근했다. 버스 2대로 단체로 온 사람은 7, 80명은 돼 보였다.
거의 젊은 사람들이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예상한 대로 박수근이 그리면 몇 점 안 됐지만 동시대의 화가들 그림이 소품인데도 하나같이 진수만 모은 것처럼 빛나서 보길 참 잘했다 싶었다. 거의 가족 아니면 친구끼리 온 사람들 중에서 나처럼 외톨이도 있다는 걸 우리끼리는 곧 알아보게 되었다. 나이는 다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나보다 멋쟁이여서 솔기에 모주 진주가 달린 하늘색 바지와 같은 색의 책 넓은 모자가 썩 잘 어울렸다. 우린 별 말은 안 했지만 어떤 그림은 오래 보고 어떤 그림은 빨리 보는 속도가 잘 맞아 저절로 같이 다니게 되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불쑥 한다는 소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슬쩍 훔쳐가고 싶다고 했다. 어느 예쁜 그림 앞에서 주위 눈치를 살피는 신용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멋쟁이 할머니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지 않았다. 조금 친해진 느낌이 들었다. 박수근의 무덤을 이장할 때 나왔다는 유품을 보면서 이번에는 그가 불쑥 말했다. 나는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 괜히 눈물이 난다니까요. 주책이죠? 나는 놀라면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지만 눈물 자국은 없었다. 그가 정정을 했다. 정물 하나 풍경 말고 사람이 나오는 그림 말이에요. 여긴 없어서 섭섭하지만 다행이에요. 눈물이 나오면 우는 대신 슬쩍 합상을 한다니까요. 부처님한테 하듯이. 곧 유홍준 미술관장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박수근 미술관이 내력과 그의 예술에 대한 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대화는 그 언저리에서 중투기 잘렸다. 관장은 재미있고도 자상한 설명 끝에 이런 말을 했다. 박수근 그림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우두커니 앉았거나 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다. 남자들에게는 일거리가 없어서 여자들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당시의 사회상을 본대로 느낀 대로 그린 사실적인 그림이지만 캔버스에다 옮기는 게 아니라 돌을 쪼듯이 그렸기 때문에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 같은 시각 효과를 나타낸다고도 했다. 전문가의 해설이 비전문가의 안목과 일치하는 게 신기했다. 전시장을 돌아 나오는데 화랑처럼 생긴 통로에 박수근의 판화가 걸려 있었다. 판화 속의 여자들도 다들 이물하고 어디론지 걸어가고 있었다. 그 중에 탑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이물인 여인들이 맴도는 것 같은 구도의 판화를 보고 엄마의 손을 잡고 구경 온 어린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저 아줌마 대빵 큰 모자 썼다. 그치? 여인들이 머리에 인 빈 광주리가 대빵 큰 모자로 보였던 것이다. 그 아이는 아마 광주리는커녕 작은 부퉁이 하나도 머리에 인 것을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시절이 광주리는 정말이지 대빵 컸다. 지름은 1m 가까이나 되지만 운들은 손으로 올려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걸 감안해 낮게 왕골로 엮은 광주리는 뚝섬에서 두세 평씩 밭대기한 열무나 굵은 육종마을 10접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었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잘 쟁여 담느냐가 문제지 목이 어떻게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느냐는 문제 삼지 않았다. 입만 이면 여자들이 목은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빳빳이 일어섰다. 그 남자의 어머니처럼 굽은 허리까지 일으켜 세우는 이상한 임질도 있었다. 등짐 장사로 생업을 삼는 애비가 식구들에게 뼈가 부러지고 등가죽 벗겨지도록 일해놓으라고 공치사하는 반면 여자들은 광주리 장사를 회고할 때 목이 빠지게 임질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여자들이 광주리 장수를 면하게 된 뒤에도 웬만한 집에선 대개 커다란 광주리 한두 개씩은 뒤란이나 광에 걸려 있었다.
김장 때 무나 절인 배추를 씻어 건져 담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었으니까. 식구가 5식구만 되어도 김장을 100포기씩 할 때였다. 극도로 궁핍한 전시를 넘기자 김장을 몇 포기나 했냐로 그 집이 얼마나 살만해졌나 부의 척도로 삼은 시대가 왔다. 박수근이 표현한 그와 동시대의 여인들은 반화 속에서나 이화 속에서나 빈 광주리를 이고 있다. 그래서 귀로처럼 보인다. 귀로의 허기와 충만감, 귀로의 쓸쓸함과 조급증, 귀로의 피곤과 안도감.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고 어찌 읽어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미묘한 선이 생략되어 유화보다는 화강암에 새긴 오래된 부조처럼 보이는 작은 판화에서 어쩌면 그 멋쟁이 할머니한테만 생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었던 미묘한 것들이 살아나 생으로 육박해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밖으로 나왔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또 여러분의 청춘이 생각나셨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